두 번째 시간에는 유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체는 기체와 액체, 좀 더 넓게는 플라즈마까지 포함해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유동적이고 또 이제 이 분자들 사이에 그 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체 압력 그리고 불액이라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체의 경우는 힘이라는 개념 대신에 압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계산하겠지만 유체의 경우는 이것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어떤 유체에 작용한 힘보다는 유체의 단위 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따지게 됩니다. 그것이 압력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걸 파스칼이라고 씁니다. 유체를 연구했던 선구자의 과학자였던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면 주사바늘이 있습니다. 이 주사바늘은 작은 힘으로도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주사바늘과 같은 힘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찔러서 피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력의 개념입니다.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에 얼마만한 힘이 작용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바늘은 아주 가늘고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면적이 작죠. 그래서 큰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질량이라는 양보다는 밀도라는 양을 사용합니다. 밀도란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말합니다. 유체의 경우는 어떤 덩어리가 이제 있기보다는 작은 부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량, 밀도와 비슷한 양으로 비중이라는 양이 있는데요.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와 사도시 물의 밀도와의 비로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도와 비중은 크기가 같고, 이제 하나는 단위가 있고 하나는 단위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유체를 다루는 물리학, 이것을 유체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 밀폐된 유체에 가해진 압력의 변화는 유체의 모든 부분에 고르게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파스칼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실린더 안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이 피스톤을 밀어서 물을 뿜어낼 때 이 물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에 똑같은 세기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압력 변화는 다 모든 구멍의 각 지점에 똑같이 전달돼요. 그래서 같은 세기로 이제 유체가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스프링클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호스를 따라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같은 압력으로 왜냐하면 이쪽 뒤에 이제 작용한 그 피스톤의 변화, 위치의 변화, 이 압력이죠. 그 압력이 똑같이 미쳐요. 그래서 같은 세기로 다 물이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또 뭐 다른 예로 든다면 치약을 짜는 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한 부분에 압력을 밀어주면 이 압력이 같은 세기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안에 공기를 주입하라고 어떤 한 부분에 이제 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똑같은 압력의 변화가 모든 부분에 골고루 미치는 거죠.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가 실제로 응용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센터에 가면 이제 유압식 제키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키의 이제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속에 이제 유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피스톤이 크게 작고 여기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피스톤에 힘을 가해주면 그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F1을 이제 A1으로 나눠준 이런 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 압력이 모든 지점에 골고루 미쳐요. 근데 그 힘이 다 합쳐지면 이 표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은 A1분의 F1이고 여기는 A2분의 F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F2는 이제 F1 곱하기 A1분의 A2가 되겠죠. 그래서 A1보다 A2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단면적이 이거보다 10배가 높다. 그러면 힘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스톤이 이제 움직여야 될 거리는 여기서 D2라는 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피스톤이 움직여야 될 거리가 D1이라면 F2 곱하기 D2가 피스톤이 한 일이고 그 일은 F1 곱하기 D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피스톤이 한 일은 이제 피스톤이 한 일이 F1 D1인데 여기 F1 D1하고 이것이 여기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을 계산해 보면 결국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일은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힘의 이득을 볼 수 있고 일의 이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압력을 이용하는 이제 예 중에 하나가 몰대포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시나 이런 폭동을 진압할 때 물을 이제 높은 압력으로 쏘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뭐 제압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대포가 좁은 면적을 통해서 큰 힘이 작용하니까 그 압력으로 이제 물을 분사하게 되는 거죠. 또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하면 좁은 틈을 통해서 물을 고압으로 분출하게 되면 이런 절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압으로. 자, 또 다른 예는 이제 스프링클러인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의 물체는 위에 있는 물의 무게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깊이 H 되는 곳에서의 수압을 계산하면 수압 P는 이 면적분의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이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이제 유체의 밀도를 rho라고 하면 그리고 이 높이가 이제 h라고 한다면 단면적이 또 a죠. 그래서 이 전체 무게는 rho-g h a가 되겠습니다. 이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상쇄돼서 결국 압력은 rho-g h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깊이 h 되는 곳에서의 압력은 이 깊이에 비례하는 만큼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의 밀도와도 관계가 있고 중력의 가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체에서도 압력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혈액 속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이죠. 일반적으로 혈압은 동맥에서 높고 정맥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또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이 수축을 할 때 압력과 이완할 때 압력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수축할 때 압력이 최고 혈압이고 이완할 때 압력이 최저 혈압입니다.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큰 동물들은 이런 혈압이 이제 상당히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은 목의 길이가 몇 미터씩 되는데 그래서 기린이 머리를 들면은 이제 빈혈이 되고 머리를 숙이면 뇌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고래는 이제 물속 깊이 잠수를 하는데 물속으로 깊이 잠수할수록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제 어렵습니다. 아니면 또 혈액 속에 녹아있는 질소가 이제 기화가 되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런 잠수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을 잠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래도 잠수병을 겪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진화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링겔 주사를 맞을 때 링겔병을 높이 매달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링겔병을 높이 매달아 놓을까요? 이 링겔병 안에는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데 이 생리식염수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혈관 안에는 혈압이 있어서 그 혈압보다 낮으면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생리식염수가. 그래서 높을수록 잘 들어갈 텐데 물론 높이 달수록 더 잘 들어가겠지만 적당한 높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링겔병 안에 들어있는 이 생리식염수의 압력이라는 것은 혈관 속에서 즉 매달아 놓은 이 높이가 주사하는 데까지 이 높이가 바로 수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크게 하려면 H를 이제 크게 해줘야 되니까 높이 매달아 놓는 것이죠. 압력은 로지 H, H에 비례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생긴 공기방울을 지켜보고 있으면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반지름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깊이에 따라 이제 수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울송에는 이 공기방울송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압에 의해서 크기를 크는 것을 방해를 받죠. 근데 위로 올라가서 수압이 작아지면 이 안에 내부 압력이 더 밖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압에 비례해서 이 공기방울은 이제 반비례하는 거예요. 수압이 크면 클수록 작고 수압이 작을수록 커지니까 위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면은 하수도에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더 이상 흘러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안에 이제 물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은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원리가 연통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관이 있는데 한쪽에 이제 물을 채우면 이 물은 결국 같은 높이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누르는 이제 이 대기압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높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물은 이제 평등화되는 것이죠.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결국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대기압이 같고 물기둥이 내려누르는 압력은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높이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만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에 흘러 들어가는 물이 다른 지역이 더 이제 하수도가 더 높은 지역도 있겠죠. 그럼 그 높이만큼 같은 높이만큼 가야 되니까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위로 떠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우면 물 위에 뜨고 돌은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할까요? 바로 부력과 중력입니다. 자, 무게는 중력에 해당되겠고요. 부력은 유체가 이제 물체를 띄우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힘 중에서 무게보다 부력이 강하다면 물체는 물 위에 뜨게 되는 거고 반대로 무게가 더 크다면 부력보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력과 무게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어느 위치에나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몸속에서 이 부력의 크기를 불회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얼마만한 부력을 받을까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바로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설명한다면, 자, 어떤 물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만큼이 이제 물속에서 잠겼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가 이렇게 밀려났겠죠. 또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유체가 이렇게 밀려났는데, 이것이 물체가 밀어낸 부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게와 같다 그랬어요. 유체의 무게. 그러니까 이 유체가 이제 밀도가, 만약에 물은 보통 1입니다만 좀 밀도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 밀도를 우리가 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피에다가, 밀어낸 부피에다가 이 밀도를 곱해주면 이제 부피를 V라고 하고 밀도를 로라고 하면 로V를 하면 이게 질량이 됩니다. 바로 이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게가 되려면 중력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력은 바로 로지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은 결국 유체의 밀도와 그리고 밀어낸 유체의 부피, 그리고 거기에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심에 따라 수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압이라는 것은 이 수심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깊을수록 수압이 커지고, 예를 들어서 10m 아래로 가면 대략 1기압이 증가합니다. 자, 수면에서의 기압이 대기압이 있죠. 이 대기압 1기압이 있고, 이제 10m 아래로 가면 다시 수압이 또 1기압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2기압이 작용하는 셈이죠. 그리고 20m로 가면 3기압, 4기압 이런 식으로 수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0m에서의 작용하는 이 압력과 20m 작용하는 압력은 다르겠죠.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부력의 원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수압이 다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깊이 H에서의 수압은 로지 H라고 했습니다. 로지 H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로는 이제 유체의 밀도가 해당되고, H는 수심입니다. 그 다음에 G는 뭘까요? G는 중력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부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물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때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생기지 않아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유체 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력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윗면과 아랫면의 수압 차이, 위에 작용하는 압력과 아래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작용하는 압력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사방에서 다 작용합니다. 그럼 이 압력은 똑같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 힘은 서로 다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좌우로 이동하지는 않는 거죠. 옆으로는 깊이에 따라 수압이 또 커지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옆에서 오는 또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들은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 거기다 단면적을 곱해주면 위로 떠오르는 힘, 이거는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힘, 두 힘의 차이가 바로 부력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르키미데스 원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깊이가 이렇게 P1에서 P2 사이에 압력차가 델타 P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높이가 이제 H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높이가 결국 이것이 로지 H잖아요. 로지. 이게 여기와 여기의 수압 차이는 로지 H입니다. 여기 대기압은 이제 똑같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물체의 높이만큼의 압력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러면 부력은 뭘까요? 여기다가 단면적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로지 HA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물체를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한 물체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한 물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간단한 이제 육면체라고 생각하든지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로지 H에다가 A를 곱해요. 그러면 이것이 H 곱하기 A는 뭡니까? 단면적 곱하기 A니까 이 물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로지 V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체가 잠겼잖아요. 통째로 다 잠겼죠. 그러니까 잠긴 부피.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 로. 그 다음에 중력, 로지백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죠.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그만큼의 부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양극지방에 얼음이 있는데요.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A. 높아진다. 낮아진다. 변화 없다. 두 번째, 북극의 얼음이 그린란드에 아니라 북극은 거기는 이제 땅이 없죠.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이 높이 솟아 있는데 이 산을 모두 깎아서 평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은 어떻게 물 위로 떠오르고 또 바다로 다시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잠수함 속에는 이제 밸러스트 탱크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는 이 밸러스트 탱크 속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력보다 잠수함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밸러스트 탱크에 있던 물을 내보내죠. 그럼으로써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부력은 이제 항상 그대로죠. 부피만큼, 잠긴 부피만큼 받으니까 같은데 무게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부력과 관련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갈 때 헬륨 풍선이나 열기구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력은 물속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헬륨 풍선이 공중에 떠오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또 열기구가 공중에 떠오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기구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이제 보이는 빙산은 일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큰 나머지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만한 빙산이 있다고 할 때 그거보다 9배나 큰 이제 얼음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닷속에 잠긴 빙산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바닷물의 밀도가 이제 1.024 물의 밀도가 1이니까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약간 작아요. 0.97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얼음은 몇 퍼센트가 물속에 잠겨 있을까요?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잘 위해서 낸 문제인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빙산의 전체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하죠. 그리고 물에 잠긴 부피를 V'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잠긴 부피가 V', 전체 부피는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력이 이제 이 빙산은 두 개의 힘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띄우려고 하는 부력과 가라앉히고 하려고 하는 중력이 이제 비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력은 바로 이 빙산 전체 질량 M이라고 하면 바로 mg가 이제 중력이고 또 오르려고 하는 힘을 FP라고 하면 이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물에 잠긴, 그렇죠? 이 물체가 밀어낸 바로 바닷물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의 밀도를 W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잠긴 부피가 V'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음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얼음의 무게를 전체 부피를 V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얼음의 밀도를 ρi라고 했어요. 그래서 ρi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다 C를 곱해주면 이것이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이제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V 전체 부피분의 물에 잠긴 부피 V'을 계산하면 바로 여기서 이 식에서 그죠? C가 다 상쇄되잖아요. 상쇄되죠. 그리고 V분의 V'을 구해보면 바로 ρW분의 ρi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0.90이 나와요. 즉 전체 부피에서 물에 잠긴 부피는 0.9, 다시 말해 90%다 이런 이야기죠. 90%가 물에 잠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